제목으로 해서 오늘은 하는데,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마케팅 전략을 뭐 쓰라는 난이 있거나 아니 마케팅 방법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뭐 그런 데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쓰라고 할 때 사실 좀 황당하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마케팅하면 뭐 써야 되지? 뭐 대리점 뭐 해가 통해서 영업을 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아니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론이 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뭐부터 레이아웃을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는 시장 조사 분석해가지고 뭐 이런 시장이 있다, 이거 사업계획서에 사업의 필요성 적고, 그래서 거기서 KPI를 도출해가지고 그 도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한 6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죠? 뭐 통계 분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제일 처음에 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항상 제가 전략적 사고 방법론 쪽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사실은 포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사업 아이템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우 관점에서 보면 가장 적은 코스트가 제일 적은 게 사실은 뭐죠? 효율이 좋은 거죠. 근데 그 효율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분야의 기술자가 돼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그 기술이라는 거는 그 분야의 경험인데 이 경험이 결국은 뭐냐면 자원이고, 그래? 그리고 이게 이러한 자원들을 보니까 어떤 자원이 있냐? 사람, 기술, 자본, 판매 능력인 마케팅, 이런 글자를 예쁘게 적으로 넓힙니다. 네, 감사해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는 뭐냐면 파이가 뭐냐면 결국은 이 요쪽은 효율인데, 효율을 우리는 efficiency라고 하죠. efficiency라고 하고, 여기는 결국은 뭐냐면 opportunity, 기회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opportunity. OPTUR인가 OR인가 그래. OR TUNITY. 대충 합시다. 네, 이건 알아요. 이런 건. 뭐 다 알아듣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시장이거든요. 마켓. 이게 결국은 마켓이 있냐 없냐, 수요가 있냐. 이건 결국은 수요가 있다는 뜻인데, 이 수요가 뭐냐면 고객 인간의 그 욕구인 니즈하고 원트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메슬로우 욕구 단계 보면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메슬로우 욕구 저거죠. 메슬로우 욕구 단계설로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음식점 잘 되는 거 보면 욕구 단계설 체크해 보면 시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다 만족을 시켜주면 이게 이제 4P 플러스 3P를 해가지고 이거를 만족을 다 시켜주면 대박 나는 거죠. 그래 뜰 사람, 산 사람, 예, 고기리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뭐냐면 결국은 이펙트죠. 이펙트, 효과가 있는 거죠. 이펙트가 좋은 거.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효율이 좋은 거죠. 효율. 효과가 좋은 거죠. 이펙트. 그래서 근데 이 분야는 뭐냐면 내부 환경이라는 거죠. 이건 내부 환경. 이거는 결국은
이거는 외부 환경이라는 거고, 외부 환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응해야 되죠.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외부 환경은 결국은 컨트롤이 안 되는 영역인데 이걸 경제학과에서 다룬다는 거죠. 거시경제. 거시경제. 반면에 내부의 이거는 컨트롤이 되는 내부 환경. 예, 내부 환경, 내부 영향이라고 하는데 내부 환경. 그런데 이거는 내가 매니지먼트 관점이니까 결국은 경영이죠. 경영학 분야에. 그런데 이 분야는 뭐냐면 요 사이에는 정성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이 보면 외부 환경이라는 이 미저가 여기 미저 원트 이 부분은 정성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시장 수요를 파악하는 방법이 6가지가 있었는데 그 6가지가 뭐냐? 6가지가 뭡니까? 통계 분석도 하고 설문조사 같이 조사를 통한 통계 분석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 그 공학적인 게 QFD, Quality Function Flow 이런 것도 있었고, STP 분석. 예, 뭐 또 뭐가 있어요? 1인칭 관점에서 디자인 싱킹, 디자인 싱킹 같은 걸 해서 공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1인칭 관점에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나네. 갑자기 생각나네. 1인칭 그 사람이 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페르소나. 예. 감사합니다. 제가요 요즘요 이상하게 계속 그 건망증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기억도 안 나네. 경쟁자. 예, 경쟁자 분석. 다시. 이 경쟁자 분석이 이게 왜 유용하냐면 경쟁자 분석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큰 관점에서 이게 비교 항목으로 해가지고 여기 STP 관점, 그 다음에 7P 관점, 4N 관점에서 A, B, C를 현황을 하면은 여기는 장점도 있고 스트롱도 있고 위크도 있고 뭐 요것도 그 항목별로 스트롱도 있고 위크도 있고 요것도 스트롱도 있고 위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도 스트롱 위크가 있으면 요 강점들은 다 기본 옵션이 되고 얘들 약한 게 뭔가를 찾아내면 그거를 나는 보완을 하면은 차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요거를 나는 강점화 시키려고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서 얘들의 그러니까 요 강점이 아니고 얘들은 요 시장에서 약점이 있는데 나는 그걸 타겟으로 하려고 요걸 강점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 여기가 목표 시장이 나오고요. 목표 시장이 나오고 이 시장이 사실은 여기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 6가지 분석을 이게 Y죠. Y 관점에서 하고 그걸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해가지고 얘들의 장점을 여기 장점은 그대로 두고 이 약점을 나는 강점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를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얘들은 전부 약점인데 나는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지고 못하는 거를 혁신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 꼭지들이 이런 피시본 다이아그램으로 해가지고 요걸 구성하는 요소들을
1, 2, 3, 4, 5 이게 사실은 뭐죠? 개발 목표가 되는 거고 그 개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가 이렇게 그죠? 이게 사실은 하우 관점이죠. 여기가 화이 관점이면 여기가 what 관점이고 이게 하우 관점인데 결국은 요거를 만족시켜주는 요거가 하우 관점이에요. 하우 관점. 그죠? 그래서 근데 요걸 만족시켜주기 요거에 대한 목표가 1, 2, 3, 4로 이렇게 나왔고 그 안에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포M 관점에서 포행 관점에서 뭐 이렇게 전부 다 여기 포행 관점에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결국은 뭐죠? 사람이 됐든 기술이 됐든 자본이 됐든 요 M이 사실은 여기가 요게 하우 관점이고 이게 하우 관점이고 이게 솔루션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요거가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여기 요거는 요소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맨들이 뭐 쫙 나오는 거예요. 맨 1, 맨 2. 이게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해야 될 것들 3, 4, 5, 6, 7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뭐에다 무슨 항목으로 시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뭘 만듭니까? 타임테이블 만들죠. 이 타임테이블이 뭐냐면 짠 1년짜리 프로젝트다. 그럼 이게 만스로 해가지고 1 month, 2 months, 3 months, 4 months, 5 months 해가지고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뭐죠? 여기 따다다 여기 6, 7, 8, 9 한 10개월짜리 과제다. 1년이지만 과제에 협약되고 하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간트 차트죠. 간트 차트. 간트 차트에서 이거는 이만큼 하겠다. 이거는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게 사각해서 답니다. 그죠? 그러면 마케팅 전략은 어느 부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 마케팅 전략은 말 그대로 판매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판매를 한다는 게 그냥 뭐 물건 만들어진 거 후분량이면 모르겠어. 물건 만들어진 거 그냥 그 다음에 판매를 한다면 그때는 벌써 판매가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기획 단계부터 마케팅 전략이 들어가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을 쓰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뭘 써요? 유통 채널밖에 생각을 못 해요. 유통 채널밖에. 그죠? 프로모션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프로모션 안에 뭐가 있어요? 광고, 홍보, 이벤트. 그 다음에 인적 판매, 그걸 영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판촉, 판매 촉진, 혜택 주는 거, 저번에 이야기했죠.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마케팅 전략은 뭐냐면 좀 더 스케일을 크게 보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마케팅 전략은 고객 발굴 단계에서부터 마케팅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고객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7P 관점에서는 어떤 제품을 구성을 해서 입맛에 맞도록 그리고 그걸 위해서 그거를 유통 판매부터 그런 거를 어떤 솔루션가 하겠다. 그러니까 why, what, how를 다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게 마케팅 전략. 그러니까 전략은 뭐죠?
스트래티지죠. 네. 그 어디 보면 그게 스트래티지가 결국은 뭐죠? 스트래티지는 전략. 아 영어가 약해네. 스트래티지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영상 찍는데 맞습니까? 네. 이 전략 전략인데 이 전략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뭐냐면 어떤 걸 전략이냐면 이거는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우선순위가 들어가는 건데 또 우선순위가 뭐죠? 효율과 효과를 고려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 영역을 선정한 요거를 우리는 전략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전략이라는 것은 마케팅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신의 마케팅 전략은 뭡니까? 했을 때 타겟 고객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타겟 고객이 원하는 코스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됐든 7P 관점이든 4P 관점이든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잘 팔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우 관점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를 판매 관점에서 요 필요한 것만 속속속속 빼가지고 이야기를 잘 해줘. 그러니까 처음에 사계획서를 만들 때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이거부터 만들어 놓고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마케팅 전략을 말씀하시죠 하면 타겟 고객은 이 고객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타겟 고객이 그 니즈에 맞는 브랜드 포지셔닝으로 가져가겠고 그 브랜드 포지셔닝은 이런 거겠죠 이거. 그래서 남과 차별화된 요거 이게 브랜드 포지셔닝 여기 고객이 우리를 볼 땐 브랜드고 우리가 고객을 볼 때는 포지셔닝.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고객이 이쪽으로 볼 때는 브랜드가 되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보면 포지셔닝.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가겠느냐. 그래서 브랜드 포지셔닝. 그럼 그 포지셔닝이라는 뜻은 뭐죠? 차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우리가 논문에서 보면 변수가 차원이죠. 그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고객들이 이 수요를 느낄 만한 그냥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들이 A, X, Y, Z 뭐 여러 가지가 쭉쭉쭉 있잖아요. 그것 여러 가지 요소들의 이 차원 중에 이 수요를 폭발적으로 일으킬 요소가 뭐가 제일 큰가? 요걸 봤더니 요게 가격적인 요소가 되고 이거는 성능적인 요소가 되고 이건 디자인이다. 그럼 요게 고객들한테 이미지로 임팩트 있게 해야 됩니다. 가격은 저 가격에 성능은 미들에 디자인은 굿이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포지셔닝을 하는 걸 우리 이런 이 차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연결하면 우리는 경쟁자들은 이것들이 전부 차원이에요. 여기 X 차원, 여기가 Z 차원, 여기가 디자인이 D 차원. 나머지는 좀 손해보다 요것들은 경쟁자들은 평균 요 안에서 이렇게 놓는데 우리는 요거를 T 강조해서 각을 세우겠다. 그죠? 그래서 그 차원을 찾아내는데 그 차원 요소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그 세분 7P를 벗어나지 않더라 이거죠.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Physical Evidence, Process, People.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라 이러면은 포지셔닝은 우리는 이런 고객
이런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이런 브랜드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품 구성은 어떻게 할 거고 이것을 구현했을 때 이거를 이 고객들이 있는 루트가 어떤 루트에 사람들이 가장 접근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온라인 마케팅이 온라인으로 하는 형태인지 오프라인으로 하는 형태인지 그거는 그 고객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냥 그런 고객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고객인지 오프라인으로 접근하는 고객인지 아니면 온오프 믹스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이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져.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네. 리모컨이 어디 갔더라? 아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 강의 방향은 그대로 이야기를 했고 지금 마케팅을 보면 이 트레이드 뭐 여기 뭐죠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어제 뉴스를 본 걸 그대로 했는데 정영진 그 신세계 부회장인가요 회장인가요 부회장이에요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영진 부회장이 트렌드 세트임에도 불구하고 트렌드 세트가 뭔지 알죠? 새로운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트렌드 세트라는데 지금 이마트가 고전을 하는 이유를 보니까 결국은 온라인상으로 물도 다 구매를 하고 공산품도 옛날에는 직접 가서 사왔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 상다수도 앱으로 해가지고 다 구입하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고 하다 보니까 굳이 힘들어가지고 카트 끌고 가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쁜 시기에. 그리고 요즘은 전부 찾아오는 서비스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이제 공산품까지도 전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사양길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백화점이나 이마트 가서 보고 거기서 안 사고 인터넷 온라인에 쿠팡이라든지 네이버 쇼핑몰 이런 데 다 사더래요. 왜냐하면 거기 한번 이렇게 그걸 문화라고 하는데 문화가 생각의 습관과 습관의 결과물인데 생각의 습관을 만들기까지가 이게 문화를 새로 만드는 게 이게 힘들어서 그렇지 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의 습관이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다 보니까 좀 비싸도 이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쿠팡으로 왜 결제가 일단 안전하니까 괜히 카드 번호 남발했다가 또 막 생각도 못한 데서 막 뭐가 날라오면 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제 그 페북 광고를 10,000원에 했는데 그 문자가 왔는데 외국 결제 해가지고 페이스북 해가 2,756 이렇게 왔는 거야. 그래서 나는 2,756달러인 줄 알았어. 와 큰일 났다 해가 이제 그 전화 딱 해보니까 2,756원이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씩 그래. 외국에서 괜히 카드 꺼가지고 했다가 그러니까 컨트롤 안 되는 영역에서 그냥 카드 했으면 이거 물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온라인의 그 핵심은 결제 수단의 그 신뢰성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정성 이런 건데 지금 이마트하고 롯데마트가 이런 분위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으로 그거를 잡아먹는 쪽을 보면 지금 뭐냐면 이 온라인으로 검색하는 그 사이트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국은 72%가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통해서 쇼핑몰에 찾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뭐 11번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쇼핑몰이 있는데 다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 쇼핑몰로 등록하고 그 네이버 쇼핑몰 안에서도 또 이런 업체들이 그러니까 11에서도 네이버 쇼핑몰에 입점하고 있어요. 다 하니까 일단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면 물건을 팔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외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좀 다르고요. 바이두, 중국은 바이두, 일본은 야후 재팬 정도고 나머지는 다 뭐죠? 구글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구글로 하니까 우리나라만 그래도 구글에 대해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떻습니까? 전부 온라인으로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창업 한계가 옛날에는 창업하면 뭐 생각하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팩스 있어야 되고 팩스 받을 여자가 필요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것도 성차별 괜히 여성이 남자도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면요 무조건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 보증비가 들어가요. 그게 창업이었어요. 명확하고. 그런데 지금은요 한계 비용 제로. 그게 어떤 뜻이냐면 팩스를 M팩스 쓰고 그리고 전화는 전부 착신해가 핸드폰으로 받고 그리고 팩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M팩스를 쓰다 보니까 전부 온라인상으로 다 받아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프린트하면 되고 나머지 다 지워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스팸 들어와도 걱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무실 필요가 그래서 이제 창업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로 비용 사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는요 삶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을 다 출근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였어요? 직장을 출근하는 이유가 대면이잖아요.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얼굴을 본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얼굴을 봐야만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그게 5G가 됨으로 해가지고 온오프가 속도가 같아졌다는 의미는 그냥 실시간으로 영상이 주고받아도 데이터에 렉이 안 걸리는 거죠. 딜레이가 안 걸리다 보니까 그냥 영상으로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공감이 되는 공감 능력까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AI가 되면 어떤 거냐면 지금은 사무실에 가야만이 전부 다 업무 처리가 됐어요. 뭐죠? 그 비밀번호부터 보는 게. 그런데 그걸 전부 AI가 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테크 타임을 분석을 해보면 12시간 중에 8시간이 어떤 의미냐? 전부 다 의미 없는 반복적인 정신적 노동이에요. 엑셀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8시간은 전부 그 이체하고 그 기계가 해도 되는 걸 내가 이체를 하고 그런 어떤 컨펌하는 체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나머지 4시간이 뭐냐 정작 몸이 이런 기한서 만드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AI가 8시간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4시간이니까 출퇴근이 필요 있습니까? 일단은 실시간으로 대면할 거를 VR로 Virtual Reality 가상 환경에서 그냥 하지. 거기다가 뭐 모든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3차 산업혁명 컴퓨터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래머블이 되니까 기계가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하드웨어적으로 반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게 3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에요.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이 반복적으로 할 거를 AI가 해주니까 우리는 좀 더 창의적으로 되고 거리나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도시화가 해체가 어느 순간에 훅 가요. 그러면 도시화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도시에 살아야만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직장이든 삶이든. 근데 어느 순간에요 확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도시에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에코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가 되면 한번 땅에다가 칩을 딱 지어 놓으면 그다음부터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지열을 이용해 온도 15도 기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태양광을 나 아니면 폐 음식 이런 걸 가지고 열을 해서 한 30도까지 올려주거나 냉각을 시켜줘요. 그러면 뭐죠? 나가는 에너지 처리 비용도 안 들고 그게 전부 다 에너지가 돼요. 그러면 그걸 제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죠? 생활비가 안 드니까 생활비가 1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면 품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직급이 필요가 없는 사회. 그러니까 이 400만 원 300에서 400만 원 벌려고 엄청 힘든 거지. 그죠? 대리에서 과장 되려고 하는 게 힘든 거지. 그럴 니즈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나 그냥 100만 원만 벌어도 생활이 되는 거야. 생활비가 100만 원이 없어지고 그러면 어때요? 도시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그 환경에서. 그러면 차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차 유지비 100만 원도 세이브 되죠. 그러면 정말 400만 원 벌어야 겨우 유지가 된다면 그게 100만 원이 가능한 거예요. 고기만 사 먹어요. 고기하고 쌀만 사면 돼. 과일은 자기 집에 다 있으니까 트렌드가 바뀌는 게. 그러면 그 도시의 회사에 그 아파트에 살 이유가 있습니까? 차 막 돌아다니는데 옆에 공기 안 좋은데 없어요. 지금은 그게 아주 좋아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훅 빠져나가면 사람이 빠지면 생기를 잃으니까 이제 한강이 보면 엄청 적막하게 보이죠. 그럼 이제 빠져 죽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다고 그러네. 정말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산 보고 살아야 돼. 괜히 말했다. 논문 제가 검증된 건 아닌데 그렇다 이게. 진짜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까지 제가 검증하고 살 이유는 없잖아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렇대. 그래서 호수나 물을 보는 게 아니고 산을 바라더라. 산을 보고 먼 이런 산꼭대기에서 쫙 보는 그런 데가 참 좋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환경이라는 걸 좀 전제를 하고, 그래서 그런 환경 중에 사람들이 우리가 옛날에 바코드 심어가지고 막 통제당한다는데 그 바코드가 스마트폰이죠.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 4시간, 거의 3시간 44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죠. 근데 이 스마트폰의 한계가 뭐냐면, 뭐가 한계냐? 뭐가 한계입니까?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유저 익스피리언스. 뭐냐면 작은 화면으로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컴퓨터에 앉아 있어야만 되잖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모니터가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로 출근해서 어떻게든 하는데, 이 모두 이제 스마트폰이 폴더블이 되면서 이게 최대 한 15인치까지도 앞으로 가능하답니다. 한 번 접고 한 번 접고. 근데 그게 한 번 접고 한 번 접고 한 번 접고 하면 40인치까지 가능해요. 그러려면 사무실 가서 화면 보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지금 키보드를 해야지 맛이잖아요. 따각따각 해야지. 리액터가 있어야지 글자가 쳐진지 안 쳐진지. 지금 그게 제일 핵심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UI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내가 그냥 허공에다 치면은 이게 느낌이 없다 보니까 리액터가 없는데, 그거를 VR을 써가지고 리액션을 만들어주면 이제 사무실 진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 밑에다 깔아놓고 그냥 그 빛을 제가 하다 보니까, 허공에 하다 보니까 리액션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AI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물 인지, 그러니까 비전으로 인식 기능이 생기면요, 그냥 내가 허공에 해도 얘가 의도를 알고 지가 알파벳 A, B, C, D 다 넣어주는 거야. 그런데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리에 뭘 하나 써. 그러면 뇌파도 읽고 이것도 되면요, 유의 확률 땡땡땡. 그럼 논문 통계 분석론에서 유의 확률 땡땡땡 확률 0점? 그러니까 거의 99.9%의 확률로 오타 없이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런 환경이 돼. 그래서 지금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인터페이스 기술. 그것만 되고 통신 속도는 벌써 그 환경이 되고. 그렇지. 그리고 AI가 지금 아직은 조금 신뢰성이 부족해요. 반복성이 없다 보니까.